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은 젊은 예비 신부의 사연인데요. 결혼 전 예비 시어머니에게 시원한 한 방을 날리고 용기 있게 결혼을 엎으셨다고 합니다. 과연 결혼 전에 어떤 일이 있으셨던 건지 오늘의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1살의 직장 여성입니다. 아직 결혼은 안 했고요. 사실 사랑하던 남자가 있긴 했어요. 하지만 중대한 이유가 있어서 결혼을 할까 말까 생각하고 있다가 제 예비 시어머니 될 분이 제 고민을 한 방에 날려주셨네요. 그 예비 시어머니가 최근에 어처구니 없는 이유를 들어 결혼을 파토내자고 달려오셨길래 그러자고 했습니다. 이제 차라리 속이 시원하고요. 잘 된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연에 빠지다 채널을 어머니를 통해 알게 되었네요. 저희 엄마가 이 채널 구독자시거든요. 매일 올라오는 다양한 사연들을 들으며 힐링도 하고 시원하게 욕 한 바가지 하며 스트레스도 푸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막장 드라마 같은 내용이 무슨 재미가 있을까 생각해서 안 들었었는데 제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점점 사람들 사는 이야기들이 다 비슷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진짜일까 싶은 황당한 사연들도 있고 감동 사연도 있고 화가 나서 뒷목을 잡고 욕을 하게 만드는 사연도 있더군요. 그러다가 제가 그 황당한 사연의 주인공이 될 줄은 몰랐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최근에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 파혼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다들 잘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제 친정엄마도 시어머니의 실체를 알게 되고 나서는 욕을 하시면서 그 인간들과 엮이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힘내라고 응원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파혼했다고 별로 막 아깝거나 아쉽진 않지만요. 그래도 그 남자는 정말로 사랑했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제가 글솜씨가 좀 없더라도 청취자분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서울에서만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은 은퇴하신 중학교 선생님이셨고요. 어머니는 예전에는 전업주부셨지만 지금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신 어머니는 제가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중고등학교 전문 학원에 수학 선생님으로 취직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학원 원장님이 되셨고요. 저는 외동딸이에요. 어렸을 적에 저는 엄마에게 동생 하나 낳아달라고 얼마나 졸랐는지 몰라요. 다른 친구들은 다들 동생이나 누나, 언니가 있더라고요. 그 애들은 꼭 저랑 싸우면 동생이나 언니가 데리러 와서 걔들이 편을 들어주는데 어린 마음에 그렇게 부러웠나 봅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엔 친구들을 잘 사귀지도 못했어요. 좀 같이 놀려고 다가가면 이미 다른 애들은 언니나 동생과 놀고 저는 안 끼워준다며 밀어냈거든요. 엄마, 나도 동생 하나 갖고 싶은데 엄마가 낳아주면 안 돼? 아, 엄마, 제발. 동생 하나만 낳아줘. 헤잉. 유미야, 그건 안 돼. 엄마도 사정이 있어서 너만 낳은 거야. 네가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어리고 철딱선이 없었던 저는 다른 친구들이 언니 동생 하며 저희들끼리만 놀 때면 이렇게 엄마에게 졸라대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저에게 그럴 수 없다고 딱 잘라 말씀하시는 편이었어요. 저는 그 이유를 아주 나중에 알게 되었고 그때서야 엄마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낳으시다 난산에 너무 힘이 드셨고 뱃속에 있는 저도 위험한 상태에서 응급수술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어머니는 좀 억울하셨던 것 같아요. 여가도 아닌데 제왕절개를 해야 했다면서 나중에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 때문에 더 이상 애를 안 낳겠다고 아버지께 선언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 시댁에서는 아들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면서 어머니를 여러 말로 회유해 보셨지만 어머니는 요지부동이셨어요.
다음에 또 애를 낳다가 목숨이 위험하면 막말로 그쪽에서 책임져 줄 것도 아니잖아요. 제 친할머니는 아직도 아들을 낳았어야 한다며 안타까워 하시지만 말이에요. 지금은 저도 어머니를 이해합니다. 줄줄이 자식 낳는 게 여자의 의무도 아닌 거잖아요. 저 하나만 키워주신 것도 이제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외동딸이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좋은 옷, 장난감 그런 것들을 혼자서 다 가질 수도 있잖아요. 먹을 거나 물건 가지고 언니 동생과 싸울 일도 없고요. 대학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동생이 자기 옷을 말도 없이 입고 나가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막 싸운다고 말로 싸우는 것도 아니래요. 막 머리 뜯고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웃었던지. 저희 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저를 독립적으로 키우셨기 때문에 제가 응석바지가 되는 일도 없고 이기적인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의 눈치를 보며 그 애들과 잘 지내려고 애쓰다 보니 저는 성격도 바뀌었어요. 학기 초에는 조금 쭈뼛거리며 분위기를 살피지만 학기가 끝날 때쯤엔 반에서 거의 인싸가 되는 편이었어요. 그렇다고 친구들이 해달라는 걸 다 해주고 다니는 호구는 또 아니었습니다. 식당에서나 카페에서도 저는 더치페이를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요즘 친구들도 그게 깔끔하다고 하고요. 아무튼 제 어린 시절을 크게 나누어 보면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너무 수줍은 소녀였고 그 후 제가 노력해서 성격이 바뀐 경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는 지금도 어머니랑 사이가 좋은데요. 어머니가 별 말씀 안 하셔도 제가 엄마의 기분을 알아차려 전화할 때 애교를 부린다거나 주말에 데이트를 하자고 합니다. 그럴 때면 어머니는 못 이기는 채 하면서 따라 나서시곤 했어요. 제 어머니는 연세가 60대 초반이시지만 얼굴도 동안이시고 몸매 관리를 잘하셔서 저와 같이 다니면 큰언니쯤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답니다. 그리고 애들을 가르치시다 보니 요즘 세대 말들도 저보다 많이 알고 잘 쓰시기도 하고요. 저는 그런 어머니가 자랑스러웠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엄마들이 수업 참관을 오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친구들이 저희 엄마를 보고 말들이 많았었어요. 우와, 너희 엄마 이쁘시다, 유미야. 우리 엄마보다 나이도 많으신데 정장도 입고 오시고. 엄마가 무슨 일 하셔? 우리 엄마 학원 선생님이야. 나 알아. 우리 누나 그 학원 다녀. 너희 엄마 수학 진짜 잘 가르치신다고 하더라. 나도 엄마가 거기 6학년 되면 그 학원 보낼 거래. 이렇게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엄마 덕분에 어깨를 으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하는 엄마가 자랑스러웠어요. 비록 그 때문에 저는 학교 갔다 와서 모든 걸 혼자서 해야 하기는 했지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모든 것을 제가 결정하고 똑부러지고 야무진 아이가 되어갔습니다. 지금은 제 어머니가 저한테 고집이 좀 센 편이라고 하시는데요. 그래도 가끔 제 엄마는 저를 두고 일하러 나가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유미야, 엄마가 일하는 엄마라 힘들었던 적 없어? 다른 집 엄마들은 집에서 딸내미 들어오면 간식도 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공부도 같이 했다고 하는데 그런 말 들으면 부러웠던 적 없어? 아니야. 난 엄마가 엄마 하고 싶은 일 하고 나한테 과하게 간섭 안 해줘서 오히려 좋아. 내 친구들 말 들어보면 집에서 살림만 하는 엄마들은 딸 아들들한테 간섭이 너무 지나쳐서 피곤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자기 뜻대로 뭘 결정하지를 못한대. 엄마가 하도 간섭이 심해서 제 머리로 생각을 못한다는 거야. 그런데 날 봐. 나는 딱딱 내가 할 일들 알아서 하잖아. 내가 가고 싶은 대학 갔고 내가 알아서 취업했고 엄마한테 내가 뭘 해달라고 했던 기억 없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머니는 말없이 웃으시면서 우리 딸 잘 컸다고 저를 대견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격엔 제가 딱 한 가지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뭔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테죠. 지금부터 그에 관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친구들은 많았지만 여중 여고를 나왔기 때문에 남자들을 접해볼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지금도 가장 친한 친구들은 다 여자친구들이고요.
어떤 아이들은 남자들과도 서스럼 없이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던 기억이 나요. 외동딸인데다 사촌들도 없이 크다 보니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고 시절에 다른 아이들을 따라 미팅을 한두 번 나가본 적이 있었지만 저에게 관심을 갖는 남학생이 없었습니다. 남자애들 앞에 서면 괜히 몸도 굳어버리고 로봇 같은 말투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왜 그 영혼 없는 말들이 있잖아요. 애들 앞에서 말도 더듬고 얼굴이 빨개져 버리는 그런 어색함이 싫었습니다. 미팅에서 혼자가 되어 일찍 집에 돌아가고 나서는 저는 두 번 다시 미팅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언젠가 자연스러운 만남이 있을 거라며 벌써 고등학교 때부터 남자친구 있으면 공부도 안 된다고 반대하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30이 가까워지도록 제대로 된 연애를 한 번도 못했어요. 대학에 가서 같은 과 남학생들과 친구가 되어본 적은 있지만 그 애들이 저에게 고백을 하게 되면 심리적인 거리감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저는 같은 과 친구로만 그 애를 봤는데 그 애는 저를 여자로 보고 있었다는 생각만 해도 그냥 그 애가 싫어지는 거였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지만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 되도록 과에 있는 남자애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던 제가 어떻게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해서 미쳐 있었던 게 단 한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컴퓨터 게임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집에 혼자 있으면서 게임을 처음 접해봤었는데요. 그게 어렸던 제겐 신세계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늦게 오시는 엄마를 기다리며 컴퓨터 게임을 했어요. 거의 매일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행하게도 게임 중독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온 순간 제 게임 시간은 끝나버렸으니까요. 저는 컴퓨터 어드벤처 게임을 제일 좋아했는데요. 남자친구는 그 게임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남자인 것도 몰랐어요. 말투도 여성스럽고 게임 내 캐릭터도 여성 캐릭터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같은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남자친구와 채팅을 하다가 남자인 것을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의 고백을 듣고 처음엔 좀 놀랐어요. 하지만 그건 남자라는 사실은 저에겐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때까지 그는 얼굴도 본 적 없는 그저 게임 속의 친구였거든요. 저와 남자친구는 1년도 안 되어 정말 단짝 친구가 되었습니다. 매일 그 친구가 접속할 때만 게임을 했고 심지어 게임 내에서 결혼도 했어요. 그렇게 1년을 같이 게임하면서 스스럼 없이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며 남자친구와 알콩달콩하게 지냈습니다. 같이 모험을 하면서 실제 부부처럼 일도 같이 하고 괴물들과 싸우기도 하며 보냈으니 다른 게임 친구들 역시 저희들을 부부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때까지 저는 남자친구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게임 내 라이브 채팅으로만 남자친구와 이야기를 했어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요즘 MZ 세대들은 그렇답니다. 얼굴도 못 본 게임 내 친구들이며 SNS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제가 하던 게임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임이었거든요. 게임을 하다 보면 여러 세계의 나라 사람들과 사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남자친구와 1년간 정말 사랑하는 사이처럼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 남자친구의 얼굴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그에게 채팅을 보냈습니다. 여보야, 나 소원이 있어. 그런데 들어준다고 꼭 약속해야 돼. 응? 뭔데? 나 내일 자기 얼굴 보고 싶어. 우리 진짜로 만날까? 제가 보낸 채팅 메시지에 남자친구는 한동안 답이 없더라고요. 저는 괜히 보냈나 하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그냥 얼굴을 모른 채로 게임 내에서만 만났어야 되나 보다 생각하고 다시 채팅을 보냈어요. 아니야, 자기가 부담스럽다면 안 봐도 돼. 그동안 1년이나 우리 게임상에서만 부부처럼 잘 지내왔는데 이 관계가 깨지는 건 나도 원하지 않으니까. 아니야, 나도 자기 얼굴 궁금했는데 자기가 내 얼굴 보고 실망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금방 답을 못했던 거야. 자기가 실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내일 홍대 앞 지하철역에서 만나자.
남자친구의 선선한 허락에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저는 이상의 외모는 아무래도 상관없었어요. 저와 취미가 맞고 저를 배려해주는 남자라면 다 좋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남자친구가 게임 내에서 보여주었던 매너 좋고 신사적인 면에 반했던 거니까요. 채팅에서 묻어나는 그의 이미지는 조금 유약하고 부잣집 도련님 같은 이미지였습니다. 계속 남자친구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 또 같은 취미가 있었는데요. 그건 애니메이션 보기였어요. 그 사람도 만화나 애니를 좋아하고 저와 취향도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거부감 없이 친하게 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 사람을 만나기로 한 날은 토요일이었어요. 저는 너무 기쁘고 들뜬 마음에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최대한 예쁘게 단장하고 평소 입지도 않던 치마도 입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었고 그 사람이 궁금했어요. 제가 머릿속에서만 그려오던 이상형에 딱 맞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만나게 된 남자친구는 정말 외모조차 완벽한 제 이상형이었습니다. 저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애써 초연한 척 했어요. 혹시 김유미 씨? 반갑습니다. 저는 지연수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딱딱하게 해야 돼? 그냥 우리 게임에서 하던 대로 부를까? 난 그래도 좋은데. 그래? 그럼 자기야, 우리 어디 갈까? 그날 저와 남자친구는 홍대에서 유명하고 좋다는 데이트 코스는 다 섭렵을 했어요. 남자친구는 계획형 인간이라 저를 만나면서 유명하다는 맛집, 놀기 좋은 장소, 그런 것들을 다 검색해서 핸드폰에 저장해 왔더군요. 저는 그 사람의 그런 면도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계획을 잘 못하고 즉흥적인 성격이라 누군가가 저의 그런 면은 보완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왔거든요. 저는 남자친구가 저에게 숨기는 것만 없었다면 이 사람과 결혼을 강행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저에게 말 안 했던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궁금하시겠지만 그건 차차 이야기하기로 할게요. 남자친구는 틈만 나면 저와 만나 같이 게임하고 여행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연애라는 맛을 알게 된 저는 남자친구가 마냥 좋았고 그 사람이 데려가는 곳이면 어디든 좋다고 따라 나서게 되었어요. 제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채신 분은 역시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엄마는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콧노래를 부르며 부쩍 멋을 부리는 것을 보시고는 살짝 걱정이 되셨나 봐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유미야, 너 요즘 무슨 일 있지? 너 혹시 사귀는 사람 생겼니? 엄마, 티 나요? 저는 어머니에게 이야기할까 말까 하다가 어차피 다 알게 되실 것 같아 이실직고 하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를 만나게 된 경위를 빠짐없이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는 미간을 심각하게 찌푸리셨습니다. 정말 그 남자 괜찮은 사람 맞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저는 펄쩍 뛰면서 그 사람에 대한 장점들을 나열하기 시작했어요. 저를 잘 이끌어주고 신사적이면서도 부드러운 남자다 하고요. 제 남자친구에 대한 생각들을 다 들으시고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 사람이 좋다고 하니까 엄마는 말리지는 않겠다. 하지만 게임상에서 만난 친구와 사귀는 건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 아니야?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지만 아직 무슨 일을 하고 제대로 된 사회생활 하는 사람인지는 파악하지 않았잖니. 엄마는 그런 부분이 걱정되는 거야. 너도 이제 결혼할 나이 되었으니까 아무 남자나 만나고 다니지 말라는 거지. 나 그 사람하고 결혼까지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만난 남자들보다 훨씬 착하고 멋지고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에요. 엄마,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하면 반대할 거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 깎아내리는 거면 나 참지 않을 거예요. 제가 살면서 그때처럼 정색을 하고 어머니께 대든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어머니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지셨어요. 제 반응이 너무 격하자 어머니는 그냥 물러나셨습니다.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면서 굳게 입을 다물고 제 방을 나가버리시더군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어머니도 그때 많이 화가 나셨고 서운했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이미 그 사람에게 푹 빠져버린 저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엄마에게 상처를 받고 당연히 그 사람을 만나 엄마가 우리 사귀는 거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고 푸념을 늘어놓았어요. 남자친구는 제가 엄마에게 서운하다고 했더니 그래도 어머님의 말씀은 들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사람에게도 서운해서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자기는 우리 엄마가 자기랑 결혼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 말을 그냥 따를 거야? 자기는 나 안 사랑해? 난 물론 자기를 사랑하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반대하시면 이 결혼은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래. 우리 엄마한테도 사실은 나 자기랑 사귀고 있다고 말씀 못 드렸어. 남자친구는 정말 미안해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였어요. 남자친구의 고백을 듣고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 설마 정말 나랑 놀기만 할 생각으로 사귀는 건가? 나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서운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 도리어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뭐? 정말 너무한다. 내가 창피했어? 아니면 설마 나랑 결혼도 하지 않을 거면서 그냥 데리고 놀려고 그랬던 거야? 유미야, 그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봐. 유미야. 저는 남자친구가 부르는 소리도 무시하고 그대로 몸을 돌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데이트는커녕 집에 돌아와서 그 사람의 전화도 문자도 받지 않았어요. 그만큼 저는 그 사람에게 화가 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그렇게 행동할 줄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연락을 끊어버리자 그 사람은 끝내 제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앞에서 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저는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저희 집에 초인종을 올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얘 유미야, 집 밖에 누구 와 있는지 아니? 동네 애들이 장난을 치나? 얼른 나가봐. 아니에요, 엄마. 저 남자친구가 찾아왔어요. 제가 상대를 안 해주니까 계속 저렇게 배를 울려대는 거예요. 엄마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얼른 나가보던가 아니면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봐. 엄마가 한번 만나보게. 그래서 전 못 이기는 척하고 남자친구에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정말 작정을 하고 왔는지 낮에 입었던 편안한 차림이 아니었어요. 정장을 쫙 빼입고 우리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남자친구에게 눈을 흘겼지만 남자친구는 저를 확 끌어안고 말했어요. 저 없이는 못 산다면서 말이죠. 그때 제 어머니가 문 밖을 나와 저희들을 보셨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제 어머니에게 고개를 90도로 꺾으며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유미와 사귀고 있는 지현수라고 합니다. 그래, 알겠으니까 여기서 이러지 말고 들어와. 안 그래도 언제 한번 보려고 했어. 엄마는 제 남자친구를 집 안으로 들여 여러 가지를 질문하셨어요. 과일을 깎아주면서 차도 한 잔 주면서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 남자친구는 황송하다는 듯 연신 고맙다고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남자친구에게 궁금했던 걸 다 물어보시고는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딸하고 결혼하면 시댁에서 살 생각이야? 아니면 따로 집 얻어서 살 생각인가? 자네한테 여동생 하나 있기는 하지만 자네 어머니가 같이 살고 싶어 한다면 나는 이 결혼 반대할 생각이야. 그 문제까지는 아직 생각을 해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 유미를 얻기 위해서는 제가 어머니를 설득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걱정 마세요, 어머니. 그 사람이 집을 돌아가고 저는 어머니에게 가슴을 두드리며 물어봤습니다. 그 남자 사윗감으로 어땠느냐고 말이에요. 어머니는 조금 석연찮은 표정을 짓기는 하셨지만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체로 합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이제 저만 그 집의 허락을 받으면 우리 현수 씨와 매일 헤어지지 않고 얼굴 보면서 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신이 나서 남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엄마가 당신 마음에 든다고 하셔. 그러니까 자기네 어머니한테 인사할 날만 잡으면 돼. 나 정말 잘 보일 자신 있어. 자기야, 정말 고마워. 아, 다행이다. 내가 얼마나 조마조마했는데. 나도 우리 유미 엄마한테 소개시킬 때 긴장될 것 같아. 그럼 다음 주쯤에 우리 상견례 날짜 잡아보자. 남자친구는 다음 주에 저한테 용산에 있는 호텔 커피숍으로 나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사람의 집에 가서 인사드리고 싶었지만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려고 하니 잔뜩 긴장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최대한 얌전한 치마 정장을 차려입고 옅게 화장을 하고 나서 시어머니와 남친이 기다리고 있을 호텔의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첫인상은 좀 차가워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웃지도 않으시고 저를 마치 시장에 내놓은 물건 마냥 위아래로 훑어보시는데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티를 낼 수는 없고 잠자코 얌전히 웃는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저에 대한 관찰을 끝내신 시어머니는 인상을 한껏 찌푸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우리 현수 따라다니는 애로구나?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는 알고 있는 거야? 아니요. 그냥 저는 어머니께 인사드리려고 찾아온 건데요. 저는 대번에 주눅이 들어 목소리가 모기 소리만큼 기어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제 남자친구가 얼른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기 어머니를 안절부절 못하면서 쳐다보고 말했어요. 엄마, 유미가 저를 따라다닌 건 아니에요. 제가 유미랑 결혼하고 싶어서 엄마한테 소개시켜주는 거라니까요. 왜 제 말을 마음대로 곡해하세요? 아들은 모르면 가만히 있어. 너 사주가 어떻게 되니? 생년월일이랑 태어난 시까지 좀 대봐. 내가 아는 용한 무당이 있는데 그이한테 부탁해서 너희들 궁합 좀 봐야겠다. 시어머니는 알고 봤더니 미신을 맹신하시는 분이었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점을 보러 다니시고 무당을 불러서 구슬을 하신다고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나서 그런 문화는 전혀 익숙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전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주 같은 건 안 믿는다고, 그리고 태어난 시 같은 건 알지도 못한다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대번에 얼굴색을 바꾸시더니 혀를 차셨습니다. 아니, 사주도 모르는 애랑 어떻게 결혼을 시키니? 이 결혼은 안 된다. 그런데다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예수쟁이잖아. 엄마, 지금 종교 얘기가 왜 나와요? 여기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오기 전에 계속 당부 드렸잖아요. 제 남자친구는 크게 당황해서 시어머니의 말을 잘랐습니다. 저는 점점 사주에 집착하시는 시어머니가 무서워졌어요. 남자친구만 보면 너무 결혼도 하고 싶고 좋은데 도저히 저런 시어머니 밑에서는 며느리로 버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자리를 뛰쳐나왔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갑자기 저를 마구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현수야, 쟤는 안 된다. 네 신부감으로도 내 며느리로도 안 되는 애야.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유미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유미야, 기다려. 남자친구는 뛰쳐나온 저를 붙잡으려고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뒤에서 아들 하면서 그 사람을 불렀지만 제 남자친구는 저밖에 눈에 안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숨이 턱까지 차서 저를 붙잡곤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자친구는 사실 시어머니가 이럴까봐 저에게 결혼하자는 말을 망설이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좀 진정이 된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남자친구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누구나 저런 기센 시어머니 밑에서는 제대로 버티지 못할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남자친구는 잠을 못 잤는지 눈밑이 시커멓게 죽어있더라고요. 그러다 남자친구는 갑자기 배가 아프다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저는 깜짝 놀라 남자친구를 부축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얼굴에서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말했어요. 조금 후면 괜찮아져. 119는 부르지 마. 나 걸을 수 있으니까. 자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얼른 병원 가자. 이러다 정말 쓰러지겠어.
저는 가기 싫다는 남자친구를 강제로 근처에 큰 병원으로 무작정 데려갔습니다. 그도 그럴 게 남자친구의 건강이 너무나 안 좋아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동안은 제가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몰랐던 건지 남자친구가 갑자기 쓰러지자 이 사람이 몸이 약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좀 찝찝해졌습니다. 남친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저는 초조하게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제 편이 아니었어요.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저를 부르더니 대뜸 보호자냐고 물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는 저에게 정말 경악할 만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글쎄 남자친구가 췌장암 말기라는 거였습니다. 거기다 의사는 이미 전이가 많이 되어서 수술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겨우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는데 이 사람이 시한부라뇨. 저는 남자친구가 너무 불쌍해졌어요. 저는 울면서 마취로 잠자고 있는 그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자친구는 힘없이 눈을 뜨더니 울고 있는 저에게 자기가 왜 여기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의사의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하면서 믿지 못했어요. 왜 안 그렇겠어요. 저도 믿지를 못했는데요. 젊은 나이에 췌장암 말기라니.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남자친구는 벌벌 떨면서 자기 엄마에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아니면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지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죠. 남친이 숨기고 싶어 했던 비밀, 그것은 바로 어머니가 미신을 믿는다는 것이었고 제가 숨겨야 할 비밀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남친이 췌장암에 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막힌 비밀을 마음속에 품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자기가 췌장암이라는 걸 알고 나자 어느 날 저에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유미야, 미안해. 내가 곧 죽을 걸 알면서 너한테 결혼해달라고 차마 매달릴 수가 없어. 우리 이제 헤어지자. 그게 맞는 것 같아. 다른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아. 왜 포기하려고 해? 고칠 방법이 있을 거야. 얼른 나아서 건강해질 생각을 해야지. 남자친구는 삶 자체를 이미 포기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저는 남자친구가 간절해지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번엔 혼자서 시어머니를 다시 만나 저번의 무례를 사과했어요. 그리고 다시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야 제가 그 사람이 나을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미련한 생각이죠. 제가 왜 그 사람을 위해 잘 맞지도 않는 시어머니와 잘 지내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그 사람을 낫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남자친구를 살려보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의사가 오진을 했을 거다. 우리 남친이 죽을 리가 없다. 그렇게 믿어버렸죠. 그 사람은 제 인생에서 멀어져 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제가 그 사람을 잡으려고 발버둥 친 것 같아요. 그렇게 각자의 비밀을 가진 채 저희들은 상견례를 했고 양가 부모님은 만나자마자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시어머니는 아직도 저는 안 된다고 반대를 하시는 입장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남친이 시어머니에게 유미가 아니면 결혼은 죽어도 안 하겠다 거의 협박하다시피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백내딸 아니면 결혼 안 하고 죽어버린다고 저한테 협박을 하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여자가 유미밖에 없냐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들어먹어요. 그러니 제가 졌습니다. 그러니 결혼식 진행하시죠. 아, 그러셨군요. 저도 좀 걱정이 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우리 딸도 댁내 아들만 그렇게 고집을 하니 어쩔 수 없이 시키는 겁니다. 양가의 기싸움이 더 팽팽해지기 전에 저희는 후다닥 상견례를 마쳤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의 부모님은 모두 시어머니가 한석갈 하신다며 저에게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전 그때 남자친구에게만 온 신경이 집중되어 다른 말들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현수 씨와 결혼을 하면 제 힘으로 남친을 낫게 해주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지금은 그게 얼마나 어리석었던 건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무엇에 씌어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가까워질수록 저는 점점 자신이 없어졌어요. 정말 이 결혼을 해야 할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저와 결혼을 하겠다고 한 후부터 병원 치료도 잘 받으려고 노력했어요. 또 몸에 좋다는 것들도 꼬박꼬박 먹었죠. 저는 남자친구를 위해 홍삼이며 항암에 좋다는 건강식품들을 사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보람도 없이 남자친구는 더 자주 쓰러졌고 자주 배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방사선 치료도 받으러 다니기는 했지만 점점 남자친구는 말라갔어요. 원래도 호리호리한 체격인데 눈에 띄게 마르고 있으니 저는 남자친구가 죽어버리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제 마음은 오락가락했어요. 남친이 불쌍하니 내가 챙겨줘야 한다는 마음 반, 만약 결혼했다가 얼마 안 돼서 남자친구가 죽어버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두려움 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밤잠을 못 자고 끙끙거리자 제 친정엄마는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얼른 결혼을 깨버리라고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 자리가 마음에 안 들어 계속 저에게 파혼을 종용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식장까지 잡았고 내일 모레면 결혼식인데 어떻게 파혼을 하겠어요. 제가 만약 파혼해버린다면 저는 병 걸린 남자친구를 매정하게 버린 못된 여자가 되어버리는걸요. 사실 저는 제 친정에도 아직 남자친구가 췌장암 말기라는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저희 부모님이 알게 되신다면 당연히 더 거세게 반대를 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될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일은 엉뚱하게 시어머니 쪽에서 터졌습니다. 당장 내일이 결혼식인데 글쎄 시어머니가 밤중에 저희 집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남자친구 걱정에 잠을 못 자고 제 방에 누워 끙끙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밖에서 엄마의 놀란 목소리가 전해져 왔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하여 밖에 나가보았는데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저희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러대고 계셨습니다. 친정엄마는 무슨 일인가 해서 얼른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한데 시어머니는 웬일인지 씩씩거리며 거실에 들이닥치셨어요. 아, 사부인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급해가지고. 밤중에 이렇게 실례인 줄 알면서 찾아왔어요. 거두절미하고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어요.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 아, 네네. 그런데 무슨 일인데 실례인 줄 알면서 급하게 찾아오셨을까요? 친정엄마는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오자 얼굴이 팍 일그러지셨어요. 저희 엄마가 감정을 좀 얼굴에 드러내시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 표정 따위는 눈에도 안 들어온다는 듯 물 한 잔을 달라고 하더니 그걸 다 마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다른 게 아니고 저 이 결혼 아무리 생각해도 못 시키겠네요. 제가 초저녁에 꿈을 꿨는데 꿈에 조상님이 나타나서는 글쎄 우리 현수가 저 애랑 결혼하면 우리 집안을 말아먹을 거라더군요. 폐가 망신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이 결혼을 두고 볼 수가 있어요. 저희 집은 폐가 망신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 결혼 없던 일로 하시죠. 저는 시어머니의 말 같지 않은 말을 듣고 너무나 어이가 없었어요. 아직까지도 저렇게 미신에 미쳐서 조상님 운운할 때가 아닌데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아직도 당신의 아들이 췌장암 말기라는 건 전혀 모르실 테니까요. 저는 옆에서 답답해서 가슴을 쳤습니다. 남자친구와 약속을 했으니 시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말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제 친정엄마는 시어머니의 밑도 끝도 없는 조상님 공격에 열을 받으셨는지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씀하셨던 거였습니다. 잘 됐네요. 저도 못내 당신 같은 시어머니 자리 마음에 안 들어서 이 결혼 시키고 싶지 않던 참이에요. 제가 사부인이 그렇게 말한다고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습니까? 여보, 좀 진정해. 사부인, 오늘은 그만 가시죠. 이 사람도 느닷없이 사부인이 하신 말씀에 황당해서 그런 것 같아요. 사부인도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해 보시면 어떠신가요? 아니요. 저는 절대 애들 결혼 안 시킬 겁니다. 저는 조상신님을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잘 가는 무당집에서도 기독교 집안과는 연을 맺지 말라고 하더군요. 자, 전 할 말 다 했으니까 갑니다. 유미 너도 말이야. 행여나 이제는 우리 아들 만날 생각하지 말아라.
그냥 내 아들 인생에서 꺼져버리라고. 서슬퍼런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에 저도 욱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네, 차라리 잘 됐어요. 저도 파혼하겠습니다. 저도 어머니 아들에 대해서 한 가지 비밀 알려드릴까요? 어머니 아들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췌장암 말기라고요. 이제껏 현수 씨가 어머니께 말하지 말라고 해서 숨기고 있었는데요. 어머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아들하고 병원이나 가보세요. 어쩌면 옆에 있었으면서 자기 아들이 췌장암 말기인 것도 몰라요? 도대체 그 사람 엄마 맞기는 하세요? 아, 그 잘난 조상씨님이 그런 건 말도 안 해주셨나 봐요. 시어머니는 충격적인 진실에 몸에 힘이 빠져 스르르 주저앉아 버리셨어요. 옆에서 제 부모님도 눈이 휘둥그레져서 저를 멍하니 보고 계셨습니다. 그랬거나 말거나 저는 꼭꼭 숨겨두고 혼자서만 앓고 있던 사실을 말하고 나니 그렇게 속이 시원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중에야 어찌됐든 저런 허무맹랑한 이유로 남자친구 본인도 아닌 시어머니가 파혼을 하자고 달려온 그 상황이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마음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한 줄기 연민마저 싹 사라져 버리더군요. 결국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파혼은 정해졌고 결혼식장에는 위약금을 물어야 했어요. 식장은 남자친구의 이름으로 예약했기 때문에 남자친구는 굳은 얼굴로 해약을 위해 저와 만났습니다. 남자친구는 식장을 해약하고 나서 시어머니가 무례한 행동을 했다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제가 파혼했던 가장 큰 이유는 미신을 맹신하시는 시어머니가 아니었거든요. 사실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암에 걸린 남편을 맞이할 자신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남자친구의 집은 사실 남부럽지 않은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는 식당 취소에 드는 위약금은 혼자 모두 부담하겠다고 하더군요. 저에겐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 역시 찝찝한 마음에 나중에 남자친구의 계좌로 돈을 반쯤 보내줬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쓸쓸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난 자기가 나와의 약속만큼은 지키길 바랬어. 하지만 당신은 그 약속을 어겼지. 난 앞으로 다른 여자를 못 만날 것 같아. 어머니는 내가 췌장암이고 시한부 인생인 걸 알게 되시자 자리 보전하고 지금 누워 계셔. 아무리 화가 났더라도 그렇게 말했어야만 했어? 남자친구의 비난하는 듯한 말투에 저는 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당한 우리 집에서의 일들은 그보다는 더 충격적이었기에 남자친구에게 사과하진 않았습니다. 이미 헤어진 마당에 그 사람의 어머니에 대한 험담도 하고 싶지 않았고요. 그저 그 사람에게 제가 나쁜 여자로 비춰졌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래야 우리 서로 있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일부러 더 매정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수, 당신 앞으로 눈 크게 뜨고 똑바로 현실을 보면서 살아. 내가 자기하고 헤어지는 마당에 오지랖 부려서 한번 충고 하나 할게. 이제부턴 자기 몸만 생각해. 어리석게 나 같은 여자도 만나지 말고 사랑도 건강해야 하는 거니까. 이제 그만 갈게. 잘 살아. 저는 몸을 돌려 그 사람을 남겨두고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지막까지 그 사람에게 우는 모습은 보여줄 수 없었어요. 자칫했다간 그 사람이 불쌍해져서 다시 제가 매달리면 안 되니까요. 그 사람 역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모르게 훌쩍거리고 코를 들이마시는 것이 들렸으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주위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전화통화를 자주 합니다. 그리고 혼자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 우울해지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일부러 친구들과 약속도 많이 잡고요. 며칠 전에는 여자친구들을 만나 술도 마시고 의미 없는 수다도 떨고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런 제가 걱정이 되셨던가 봐요. 이제는 저를 불러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미야,
엄마 학원 며칠 빠져도 되니까 엄마랑 같이 여행이나 다녀올까? 너 로키 산맥 보고 싶다고 했잖아. 같이 캐나다로 여행이나 가자. 어때? 아니에요, 엄마. 저 괜찮아요. 저 때문에 엄마가 일 못하게 되시는 건 싫어요. 캐나다는 저 혼자서 다녀오고 싶어요. 이번 겨울에 혼자서 다녀올게요. 그래. 네 생각이 그렇다면 엄마도 말리지 않을게. 혼자 생각 정리하고 돌아올 땐 예전에 우리 딸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우리 딸 많이 컸네.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란 생각 들 때가 꼭 올 거야. 그러니까 힘내. 이렇게 말씀하신 후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초등학생 때 이후로 저는 어머니에게 처음 안겨봤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삼키시는 것이 느껴지자 제 눈에서도 바보같이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말 맞다나 캐나다에 여행을 다녀오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복잡한 마음도 전 정리되고 그 사람도 제 가슴속에서 잊혀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사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아직도 그 시어머니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지만 남자친구에게는 불쌍한 연민만 듭니다. 그 사람이 건강해졌으면 좋겠지만 그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겠죠. 인명은 제천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이에요. 저는 그분의 섭리에 따라 세상 열심히 사는 것을 목표로 지금은 잠시 휴식한다고 생각하려고요. 언젠가는 저에게도 다른 좋은 사람이 찾아올 날이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제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더 챙기려고 합니다. 남자는 아직 만날 생각이 없어요. 저의 길고 긴 스토리를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사연을 들려드리고 나니 저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네요. 언젠가 좋은 소식으로 사연에 빠지다의 글을 올리기를 희망합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고요. 항상 사연 유튜브 재미있게 듣다 보니 제 이야기도 한번 보내보면 어떨까 싶어서 써봐요. 저는 20대에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좀 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마음가짐보다는 좀 늦게 한 편이었어요. 대학을 재수해서 들어갔고 취직도 좀 늦게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직장 들어가서 자리 잡고 어쩌고 하다 보니 좀 늦어졌는데요. 원래는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고 알콩달콩 안정된 삶을 누리는 것이 꿈이었어요. 시골 출신의 무뚝뚝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지라 좀 다정한 남편을 가지길 바랐었고요. 그래서 주변에 남자를 소개시켜달라고 졸랐고 직장 다니면서 소개를 받아서 만난 남자가 여럿이었어요. 그중 한 명은 연하였는데 저하고는 1살 차이였고요. 직장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람이 참 다정하고 세심해서 잘 사귀었어요. 한 1년 정도 사귀고 나서 바로 이 사람하고 결혼해도 되겠다 싶어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죠. 남자친구는 당시 중소기업 영업직원으로 재직했어요. 저는 중견기업에서 적당한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었고요. 저는 남들보다 취직이 좀 늦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잘 해나가고 있었거든요. 직장에서 인정도 받고 그래서 남자친구의 스펙이 썩 마음에 차진 않았지만 사랑스럽고 좋은 사람이니까 평생 살기에는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소개받아 만난 것이라 남자친구의 집안이나 이런 건 조금 알기는 했어요.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10년 전쯤 돌아가셔서 어머니만 계신 상태였고요. 다만 집에 재산은 좀 있어서 여유롭게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도 타는 차나 옷 같은 걸 보면 유복한 게 눈에 보였고요. 취향 자체도 좀 고급스럽다고 해야 하나? 레스토랑 하나를 골라도 파인다이닝으로 가자고 하고 저한테 돈 쓰지 않게 하고 스포츠도 테니스나 골프 쪽으로 취미를 가지고 있고 좀 그런 타입이었어요.
시계도 여러 개 있진 않지만 한두 개 있는 것이 명품 라인이었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혼자 몸이셔도 저는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뭐 돈 많으시면 혼자서도 취미 즐기시면서 잘 계실 거고 시집살이를 한다 해도 나중에 그 재산이 전부 저희한테 올 거잖아요. 너무 이기적이고 타산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어쨌든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시어머니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다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어요. 소개로 만나서 사귀었던지라 서로의 가족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랐죠. 남자친구는 저희 집에 대해서 몰랐고 저는 시댁에 대해서 잘 몰랐고요. 그냥 어떤 구성원이 있다, 어떤 직업을 가졌다 정도만 알았지. 결국 그래서 처음으로 뵙게 된 것은 결혼을 결심하고 나서였어요. 제가 남자친구 댁으로 먼저 찾아뵈었죠. 남자친구네 집은 그냥 괜찮은 아파트였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더니 과연 위치는 강남이었지만요. 어머, 잘 왔어요. 집에 들어가니까 안에 인테리어가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안을 둘러보면서 과연 세련되었다고 느꼈어요. 집안에서 저를 반겨주시는 예비 시어머니 역시 무척 세련된 분위기였죠. 반가워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아가씨 이야기 정말 많이 했거든요. 교양 있는 말투에 세련된 태도가 무척 부유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조금 위축이 되어서 고개를 숙이고 인사했었죠.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그래. 우리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아가씨 데려온 게 처음이거든요. 여자친구는 사귀었으면서 여태 한 번도 안 데려왔어서. 예비 시어머니는 웃으면서 저를 반겨주셔서 저는 몸둘 바를 몰랐어요. 남자친구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태도였지만 시어머니가 너무 사근사근하셔서 좀 이상할 정도였거든요. 굉장히 처음부터 친밀하다고 해야 하나? 저는 애초에 그렇게 부드럽거나 상냥한 성격이 아니어서 더욱이나 당황스러웠어요. 아유, 그래. 우리 아들하고 좋은 사이라니 나도 참 좋네. 얼른 들어요. 맛있을 거야. 게다가 내오신 디저트가 일부러 먼 곳에 가서 공수해 오신 거라더군요. 척 보기에도 아주 비싸고 고급스러워 보여서 저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물론 제가 처음으로 온 며느리감이라서 더 신경을 써주신 거겠구나 싶었는데 그래도 좀 과한 것 같기는 했거든요. 가만히 보니 시어머니가 두르신 게 죄다 명품인 것 같았어요. 상대적으로 젊은 제가 너무 초라해 보일 지경이었죠. 시어머니는 화장도 아주 곱게 하셨고 손톱 끝까지 네일을 하셔서 곱게 단장하신 분이었어요. 그렇다고 졸부 느낌도 아니고 취향이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이신 귀부인이 있죠? 딱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솔직히 저는 멋내는 것에는 크게 관심도 없고 능력도 없었어요. 저는 시골 출신이었고요. 무뚝뚝한 아버지와 일하는 것에만 관심 있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도 비슷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옷은 무조건 일하기 편하면 되고 그냥 깔끔하기만 하면 된다는 주의였고요. 남자친구는 도리어 그런 제 성격이 마음에 든다고 했지만 정작 시어머니를 뵈니까 좀 움찔거리게 되더라고요. 아휴, 정말이지. 요즘 아가씨인데 참 멋을 안 내네. 시어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지만 당연히 저한테도 다 들렸죠. 저는 무슨 뜻이신가 싶어서 눈을 굴리고 있는데 옆에서 남자친구가 얼른 말하더군요. 아, 성실하고 얌전한 성격이라서 멋내는 거 관심 없대요. 워낙 좀 보수적인 집안이기도 하고.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 지으신댔지? 네. 그러니 하긴 보수적일 수밖에 없겠네. 시어머니의 말투는 그렇게 호의적이지가 않더군요. 저는 뭔가 기분이 이상해져서 흘끗 남자친구를 보았고 남자친구는 속으로 한숨을 좀 쉬는 것 같았어요. 아유 참, 내 명함 하나 가져갈래요? 내 연락처도 여기 있으니까.
시어머니는 생각났다는 듯이 지갑에서 명함을 하나 빼서 주셨어요. 거기 쓰인 핸드폰 번호 내가 개인적으로도 쓰는 거니까 너무 염려 말고 전화하면 돼. 알겠죠? 네, 어머님. 명함에는 김세리라는 이름과 함께 뷰티샵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피부 관리실을 운영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쩐지 남자친구도 취향이 세련된 타입이더니 시어머니가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였어요. 우리 남편이 남겨준 재산만으로도 사실 여유는 있지만 내가 그냥 노는 건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운영하고 있어. 우리 며느리도 언제 오면 내가 잘해줄게. 시어머니는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갈 생각은 없었지만 그냥 얌전히 네 하고 대답하는 수밖에 없었죠. 사실 시어머니를 뵙고 나오면서 기분이 이상했어요. 저나 저희 집안하고는 너무 다른 분이라서요. 과연 평생 동안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될 지경이더라고요. 우리 엄마 저래 보여도 좋은 분이셔. 남자친구는 그렇게 말하면서 저한테 양해를 구하는 듯이 눈짓했어요. 사실 뭐 좀 까다로운 취향이시긴 하지만 알고 보면 아주 유쾌하시거든. 그런데 워낙 멋쟁이셔서 내가 맞출 수 있을까 모르겠네. 뷰티샵까지 하시면 예쁜 며느리 좋아하셨을 텐데. 난 자기가 털털하고 그런 거에 신경 안 써서 좋은데 뭘. 하긴 남편이 더 중요하지. 저는 남자친구가 그렇게 말해주어서 고맙기도 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는 그 눈길이 아무래도 좀 못난 사람을 보는 듯한 눈길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집에 가서도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예비 시댁에 가서 예비 시어머니를 뵙고 왔다는 걸 아는 저희 엄마가 걱정스럽다는 듯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당시 저는 서울에 올라와서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요. 잘 다녀왔니? 뭐 그냥 다녀왔어요. 시어머니 어떠시든. 나하고 막 딱 맞는 분은 아니지 뭐. 사람이 그렇게 잘 맞을 수가 있나? 그렇긴 한데 널 어떻게 보시는 것 같았니? 친정엄마가 걱정하실까 봐 자세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또 앞날이 불안하니까 엄마한테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느낌으로 저한테 말을 하셨는지를 털어놓았어요. 그거 걱정이구나.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세련되고 좀 돈 잘 쓰시는 취향이면 우리랑 안 맞지 뭐. 그건 그렇다. 아유, 정말이지. 근데 엄마, 시어머니 명함 되게 웃기는 거 알아요? 명함에다가 자기 사진도 박아 놓으셨어. 사진을? 응, 미인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명함에 자연스럽게 자기 사진 박아 놓은 거 처음 봤어. 되게 웃긴다? 저는 엄마하고 이야기하다 시어머니 명함 사진을 찍어서 엄마한테 전송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그걸 보시고서 한참 웃으시더라고요. 아니, 이 양반은 외모에 대단한 자신감이 있나 보네. 자기 명함에 이름하고 사진까지? 이름하고 어울리긴 한다. 김세리? 연세도 많으실 텐데 되게 세련된 이름이네. 그쵸? 그 연세에는 잘 없는 이름이잖아. 이거 혹시 개명하신 걸까? 잘 모르지만 어지간하면 그렇지 않을까? 뭐 옛날 이름은 정말 희한한 거 많았으니까. 커서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지. 저 외모에 저런 뷰티샵 명함인데 거기다 무슨 숙자니 명자니 이런 이름이었으면 엄청 안 어울렸겠다. 저하고 엄마는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한참이나 웃었어요. 저희 집안에서 보기에는 좀 희한하고 신기한 사람이기는 했거든요. 어쨌든 친정에는 그렇게 말을 전하고 저는 결혼까지 남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시어머니와 잘 지내보고 싶어서 노력했어요. 여전히 직장에 다니는 중이라 평일에는 시간을 낼 수 없었지만
그래도 주말에는 남자친구와 시어머니를 모시고서 여기저기 놀러 다니기도 하고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기도 하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를 못마땅해 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같이 다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시어머니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들이 더 비꼬는 말처럼 들리더라고요. 하루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양주에 있는 카페에 가기로 했어요. 근처에 굉장히 맛있는 닭백숙집도 있다고 해서 모시고 가자고 했죠. 사실 닭백숙집을 찾아온 건 제가 아니라 남자친구였고요. 저는 그다지 닭백숙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남자친구가 먹고 싶다고 해서 그러면 그러자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이왕 어머니한테 좋은 거 사드리면서 자기도 먹고 싶은 거 먹을 거라고 했고요. 그런데 그날 차를 가지고 시어머니를 모시러 갔는데 차에 타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얘, 오늘 무슨 백숙 먹으러 간다며? 네, 어머님, 남양주에 맛있는 곳이 있대요. 아유, 백숙이 뭐니, 백숙이, 촌스럽게.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 내쉬셨죠. 저는 순간 당황해서 남자친구하고 눈길을 교환했어요. 하필이면 그날따라 남자친구 차가 정비소에 들어가 있어서 제가 제 차를 끌고 운전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운전석에 있는 제 눈치를 보면서 남자친구가 민망스러워 하더라고요. 사실 뭐 남자친구야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남자친구는 그냥 좀 소심하고 다정한 사람이라서 시어머니한테 말도 함부로 못하거든요. 솔직히 거기서 남자친구가 고른 곳이라고 말을 해도 괜찮았겠지만 저는 남자친구 입장이 난처해질까봐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다가 시어머니께 권했죠. 그럼 어머님, 백숙 안 좋아하시면 저희 다른 거 먹으러 갈까요? 다른 거 뭐? 한정식이라든가 아니면 장어구이라든가. 남양주 쪽에 그런 식당 좋은 곳이 있는 걸 알아서 여쭤봤어요. 사실 제가 아는 식당 내에서 모시고 가야 퀄리티를 장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쭌 거였는데 시어머니는 펄쩍 뛰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니? 내가 백숙 촌스럽다고 했는데 지금 한정식이나 장어구이를 먹으러 가자는 거야? 내가 무슨 시골에서 사는 중년 아줌마인 줄 아니? 시어머니는 표독스럽게 말하진 않았지만 정말 어처구니 없다는 듯한 말투셨어요. 솔직히 그런데 저도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시골에 사는 중년 아줌마라면 저희 엄마니까요. 그런데 그걸 말로 하기는 좀 그래서 그냥 입을 다물었는데 그 사이에 핸드폰으로 남양주 맛집을 검색한 남자친구가 얼른 말을 붙였어요. 엄마, 그러면 우리 파스타 먹으러 갈까? 스테이크랑 화덕 피자, 파스타 잘하는 곳 있대요. 아유, 그래. 우리 아들 역시 취향이 고급지다. 거기 가자, 거기. 아유, 정말이지. 처음부터 그럴 것이지. 백숙이 뭐니, 백숙이. 취향 한번. 시어머니는 아주 한심하다는 듯한 투로 말씀하시면서 투덜거리셨어요. 그 식당 처음에 댁내 아드님이 먹고 싶다고 고른 거라고 말하고 싶더라고요. 그때 처음 이 아줌마하고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로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혹은 꼭 그렇게 지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그날 그냥저냥 웃는 얼굴로 버티면서 하루를 보내고 시어머니를 댁까지 모셔다 드리고 돌아오는데 남자친구가 미안한 얼굴로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 좀 까다롭지. 미안해. 원래도 성격이 좀 저러셔서 맨날 예쁜 거, 고급스러운 걸 그렇게 찾으셔. 자기가 좀 익숙해져야 할지도 몰라. 애초에 그 백숙집 자기가 고른 거잖아. 뭐 그렇긴 한데 아무튼 한정식이나 장어구이는 아니란 얘기야. 좀 취향을 그쪽으로 돌릴 필요가 있어. 남자친구는 자기가 처음 백숙집을 골라서 저를 욕먹게 한 건 싹 잊어버렸는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솔직히 좀 어이도 없고 약간 속이 상했어요.
그렇다고 장시간 운전을 해서 피곤해 죽겠는데 그걸 주제로 싸움을 지속하기도 싫었고요. 집에 와서 한참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좀 찜찜하더라고요. 이거 그냥 이대로 지내도 되는 건가? 이대로 결혼해도 되는 건가? 저를 낮잡아보고 무시하는 시어머니만도 골치가 아픈데 거기다 더해서 자기가 먼저 잘못해놓고 저한테 은근슬쩍 잘못 전가하는 남편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주말에는 어머님하고 같이 외출을 하지 않고 본가로 내려갔어요. 남자친구는 당연히 다음 주에도 시어머니하고 같이 나가는 줄 알았는데 왜 안 가냐고 찡찡댔지만 저도 집에 볼 일이 있다고 둘러대었죠. 아유, 왔니? 응, 엄마. 안에 할머니랑 아빠 계세요? 계시지. 지금 할머니 옛날 친구분들 오셔서 같이 놀고 계시다. 아, 미용실 할머니? 오랜만이시네. 저희는 친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요. 워낙 오래 한 동네에 살고 있다 보니 할머니의 친구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저희는 이사를 안 가고 그 자리에서 계속 붙박여 살면서 수십 년이 지났기 때문에 할머니 친구분들은 이사를 가신 분들도 많았죠. 그중 한 분이 오늘 오신 미용실 할머니셨어요. 젊은 시절에는 여기서 미용실을 하면서 할머니와 친분이 두터웠는데 나이 먹어 외지로 자식들 따라 나가셨거든요. 아이고, 이 집 손녀딸은 여전히 이쁘네. 아, 그렇지 뭐. 제가 이제 다 커서 시집을 간다니 내가 얼마나 세월이 무상하겠어. 방문을 열어두고 수다를 떨던 할머니 두 분께서 저를 보면서 웃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뵙던 분이라서 저도 반갑게 인사를 하고 오랜만에 뵌 할머니한테도 볼에 뽀뽀하면서 애교를 부렸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제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마주 뽀뽀를 해주셨고 미용실 할머니가 부럽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아이, 나도 손녀가 있으면 좋은데 우리 집에는 죄다 시커먼 손자들 뿐이야. 아유, 손자들이면 든든하고 좋지 뭘 그래. 하나도 제대로 나한테 신경 쓰는 놈이 없어. 하여간 아들놈 손자놈 할 거 없이 길러봤자 쓸데가 없다니까. 미용실 할머니가 투덜대셨어요. 저는 반가운 김에 할머니들 주전부리를 챙겨서 상에 놓아서 방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같이 앉아서 수다를 떨었죠. 그러던 중에 제 결혼 상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 어떤 사람이고 어떤 집안이야? 미용실 할머니가 눈을 빛내면서 물으시더군요. 저는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던지라 좀 떨떠름하게 웃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물으셨고 저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주스와 커피를 가지고 온 엄마도 방에 들어와 합류하셨죠. 뭐 사람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시어머니가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엄마의 투덜거림에 미용실 할머니와 친할머니가 동시에 엄마를 바라보셨어요. 어? 왜? 아니, 나한테는 그런 말 없었잖니. 별로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렸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무슨 일인데 할미한테 말해봐라. 친할머니는 이제 정말로 걱정되신다는 듯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될 대로 되라는 마음가짐으로 여태 있었던 일들을 죄다 말씀드렸죠. 미용실 할머니도 친할머니도 조금 심각한 얼굴이 되셨어요. 가만 들어보니 그 사람 굉장히 사치스럽고 허영심이 많은 사람 아니냐. 너희 신랑감도 그렇다고? 취향이? 네, 골프랑 테니스도 좋아하고 명품 많고 사실 중소기업 영업사원이라 그렇게 막 잘 버는 편은 아닌데 집안에 돈이 좀 있어서 그거 가지고 쓰나 봐요. 차도 외제차 끌고 다니거든요. 물론 영업사원들이 외제차 많이 끌고 다니긴 하지만 그거 결혼 상대로는 좀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 심각한 건데. 미용실 할머니도 미간을 찌푸리고 계셨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갑자기 낄낄대면서 지갑을 뒤지셨죠.
아유, 어머님, 이거 보실래요? 그 시어머니라는 양반 굉장히 자기 미모에 자신이 있나 봐요. 응? 엄마는 시어머니의 명함을 꺼내서 할머니들께 보여드렸어요. 미용실 할머니는 그걸 보더니 깔깔대고 웃으시더군요. 아니, 이게 뭐야? 명함에 이런 사진을 올려놨어? 아이고, 진짜 대단한 사람일세. 사실 시어머니 명함에 넣어져 있는 사진은 화장을 아주 많이 하고 포토샵으로 만져놔서 원래 시어머니 얼굴하고도 많이 달랐어요. 그걸 보면서 혀를 차시던 친할머니는 안경을 쓰고 명함을 가까이 들여다보셨죠. 이거 어딘지 낯이 익은데? 그러고 보니 나도. 친할머니와 미용실 할머니 모두 고개를 갸웃거리셨어요. 명함 사진은 꽤 작았고 너무 변형을 시켜놔서 사실 실물하고 많이 달랐기에 두 분이 다른 사람과 헷갈리시는 것 같았죠. 그 사진 시어머니 실물하고 많이 달라요, 할머니. 화장하고 포토샵 떡칠이라. 아유, 그렇구나. 어쩐지. 할머니와 미용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묘하게 이상하다는 얼굴은 하고 계셨어요. 저는 무슨 일인가 의아했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죠. 그렇게 그 주 주말에는 본가에서 회포를 풀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했어요. 엄마는 그래도 조금 더 지켜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남자친구와 예비 시댁을 좀 두고 보자 했죠. 뭐, 아직 결혼식장에 들어간 건 아니니까 판단할 시간은 충분했고요. 그러고 나서는 그래도 한참 시어머니와 남자친구가 그렇게 싫은 소리나 싫은 짓은 하지 않았어요. 사실 시어머니만 빼면 남자친구는 저하고 잘 맞았거든요. 남자친구는 성격이 부드러운 편이고 돈을 너무 많이 쓰기는 했지만 그걸 자기한테만 쓰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도 잘 썼어요. 그러니까 쫌팽이 같은 사람은 아니었고 저한테 세심하고 다정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지간하면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겠다 마음을 굳혀가고 있었죠. 결혼식장도 잡고 상견례 일자도 잡았어요. 사실 결혼식장 잡을 때도 고민이 많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모은 돈이 많지 않았고 저희 집이나 시댁에서 돈을 지원해 주신다고 해도 그 돈을 허례허식에 많이 쓰고 싶진 않았어요. 조금이라도 더 집을 사는데 보태야 나중에 재산을 불릴 때 도움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또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곳, 더 호화로운 곳에서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그런 곳 얼마나 비싼지 알아? 예식장 자체도 비싸지만 그런 곳에서는 다 생화장식이 기본이야. 생화장식 돈 엄청나게 든단 말이야. 일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인데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한 번 하고 마는 거니까 저렴하게 해야지. 그런 게 어딨어. 자기는 새 신부 로망도 없냐? 로망이 밥 먹여줘? 난 그런 거 없어. 남자친구는 다 좋은데 사람이 철이 없고 돈 쓰는 일을 무서워하질 않았어요. 저는 살면서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더라도 많이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언제나 근검절약해야 나중에라도 재산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는 그렇게 연봉이 높지도 않아서 더 걱정이었죠. 아니, 사실 연봉이 높지 않은 게 아니라 낮은 편이었어요. 과연 제가 아이를 낳으면 우리 식구가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살짝 걱정이 될 정도로요. 뭐, 제가 중견기업에서 잘 다니고 있으니까 외벌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남자 벌이가 너무 낮으면 걱정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예식장을 말했어요. 비용하고 이것저것 정리까지 해서 저한테 보여주는데 맙소사 호텔 예식장으로만 좌르륵 뽑아왔더라고요. 아니 자기 진짜로 여기서 결혼하고 싶어? 나 진짜 여기에 해. 그래야 하객들한테도 가오가 살지. 가오? 아니 당신은 무슨 결혼을 가오로 해? 그냥 하객들한테 잘 살라고 축하받는 자리지. 아유 진짜. 난 영업사원이야, 자기.
영업사원은 거래처 가서도 잘 나간다고 인정을 받아야 더 일도 잘할 수 있다고. 시끄러워. 그런 말에 내가 넘어갈 것 같아?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자친구 말을 무시했어요. 뭐 친정이나 시댁 둘 중 하나라도 대단히 잘 살아서 호텔 예식비를 전부 내주실 수 있으면 몰라도 저희끼리 돈 짜내서 어떻게든 해야 하는데 호텔 예식이 말이 되나요? 밥값도 올라서 축의금으로 메꿀 수 있을지 걱정이 될 정도였는데 말이죠. 그렇게 남자친구하고 엄청 싸웠는데 다른 사람들하고는 정반대로 제가 돈을 아끼고 남자친구가 돈을 더 쓰자고 하니까 환장하겠더군요. 대체 결혼식을 호텔에서 해서 뭐가 남는다는 건지. 하지만 제 쪽이 더 고집이 셌기 때문에 다행히도 저희는 호텔이 아닌 일반 예식장으로 예약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도 사실 제가 일을 거의 다 알아서 진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는 했죠. 결국 예식장과 다른 문제들도 전부 제 마음대로 해놓고서 상견례 날짜도 잡았어요. 상견례 장소는 아주 비싼 파인다이닝으로 잡길래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그것까지도 못하게 하면 정말 삐져서 파혼한다고 할까봐 그냥 그러라고 했죠. 사실 남자친구가 하도 철없이 굴어서 저도 약간 이거 파혼해야 하나 고민이 될 정도였어요. 메리지 블루라고 하죠. 결혼 전 우울증인가 싶을 정도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시어머니가 혼수 살 거 있냐면서 같이 백화점에 나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진짜 시어머니하고 같이 나가기 싫었는데 그래도 안 나가면 나중에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어서 꾸역꾸역 나갔어요. 남편하고 같이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백화점에 나가서 시어머니 비위 맞추면서 쇼핑을 할 생각을 하니까 죽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쇼핑 나가서도 진짜 돈을 많이 쓰셨어요. 저는 그래도 절약에 신경을 쓰는 편이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쇼핑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신혼부부 혼수 살 때는 돈 신경 쓰면 안 된다면서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한테 비싼 가전을 사라고 하셨어요. 말로는 자기가 충고해주고 어드바이스 해준다고 하시는데 사실 거의 요구나 다름없더라고요. 세트로 되어 있는 비싼 혼수들 사서 거기서 안 쓰는 건 자기를 주면 된다느니 제가 쓰지도 않는 의류 관리기 같은 것도 살면서 꼭 필요한 가전이라느니 하면서요. 사실 저는 냉장고도 큰 거 필요 없고 그냥 적당한 크기의 가전들로만 구성하고 싶었거든요. 시어머니한테 시달리는 것도 모자라서 남편은 제 눈치도 보지 않고 살려고 덤벼들어서 그걸 말리는 것만도 진이 빠졌어요. 데이트할 때야 남편의 고급스러운 취향이 좋았죠. 그런데 결혼하려고 보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저 돈이면 조금씩 모아서 집을 사는데 보태야 하는데 우리 지금 결혼 자금으로 집 못 사서 전세로 들어가는데 그런 생각들이 너무 머릿속에 가득 차서요. 셋이 나가서는 카페도 백화점 카페로 들어갔죠. 아이고, 차 한 잔에 얼마나 비싸던지. 호텔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곳이라나 뭐라나.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씀씀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하고 남자친구는 뭐가 그리 좋은지 둘이서 시시덕대면서 아주 좋아 죽더라고요. 그 사이에서 저는 대체 왜 여기에 와 있나? 우리 혼수 사러 온 거 아니었나? 정작 혼수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하나도 못 사고 아니 왜 우리 혼수 사는 거에 시어머니 의견이 이렇게 중요한지 이해할 수도 없어서 정말 죽겠더군요. 결국 그날은 정말 돈을 쓰고만 왔어요. 시어머니 모시고 가느라 기름값이 든 건 그렇다 칠게요. 그런데 백화점 카페 이곳저곳에 3번이나 갔고요. 심지어 한 곳은 아메리카노가 9,000원이 넘었어요. 그리고 파인 다이닝까진 아니더라도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밥 먹고 싶다고 해서 그게 또 3사람에 15만 원이 넘게 들었고요. 아니, 이 시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있으면 무슨 돈을 쪽쪽 빨려서 빈털터리가 되겠더라고요. 정말 이 결혼이 맞는 건가 고민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결혼 날짜는 다가오고 그렇다고 지금 와서 물으기에는 너무 걸린 게 많고 하니까 저는 어정쩡한 상태에서 그냥 결혼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었죠. 결국은 혼수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채로 상견례 날이 다가왔어요.
상견례 날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엄마한테 전화가 한 통 왔는데요. 너 준비 잘 되고 있니? 엄마 괜찮아요. 하나도 안 괜찮았지만 저는 일단 괜찮다고 했어요. 저희 엄마도 굉장히 마음이 약하고 걱정이 많으신 분이라서요. 그런데 엄마가 좀 걱정스러운 목소리이신 거예요.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게 너희 친할머니가 좀 이상한 말씀을 하셔서. 무슨 말씀이요? 너희 시어머니 혹시 고향이 어딘지 아니? 혹시 친가댁 있던 거기 아니야? 네? 엄마의 엉뚱한 물음에 저는 좀 어리둥절해졌어요. 나 아직 시어머니 고향까진 몰라요, 엄마. 그렇지. 그게, 왜? 아니야, 아닐 거다. 엄마는 그렇게만 말씀하시고는 전화를 끊으셨어요. 아니, 그런데 솔직히 궁금하잖아요.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하지만 전화해서 무슨 말이냐고 닥달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저는 그냥 궁금증만 아는 채로 상견례 날을 기다렸죠. 상견례 전날 엄마가 먼저 제 자취방에 올라오셔서 같이 밤을 지냈어요. 지난번 전화통화에서 이상했던 낌새는 없었고 그냥 엄마는 네가 결혼해서 아쉬워서 그런다며 한껏 서운해하셨죠. 엄마하고 오랜만에 같이 자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상관 안 한 채 엄마한테 꼭 안겨서 오랜만에 편안하게 잘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할머니를 모시고 올라오시느라고 하루 늦게 상견례 날짜에 맞춰 올라오신다고 했고요. 그리고 다음날 상견례 날이 되어서 저와 엄마는 조금 일찍 나왔어요. 미리 예약해둔 한식당은 가격이 상당히 나가는 곳이었고 시어머니 취향에 맞게 아주 고급스러운 식당이었죠. 아유, 좋은 곳 예약했네. 엄마는 저한테 조용히 속삭이셨고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사실 제가 예약했다면 이렇게까지 호화로운 곳은 잡지 않았을 텐데 시어머니 취향에 맞추다 보니 이런 곳이 된 거였죠. 그런데 전화가 와서 차가 막혀서 아버지와 할머니가 좀 늦으신다는 거예요. 곧 정시 시각에 맞추어서 시어머니와 남자친구가 왔고요. 제가 저희 아버지와 할머니가 늦으신다고 하니까 시어머니는 그러냐고 하면서 우아하게 웃으셨어요. 아유, 말씀 많이 들었어요. 사부인께서 워낙 미인이시고 고상하시다고 우리 딸이 칭찬이 아주 늘어지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상냥하게 시어머니를 칭찬했어요.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한 얼굴로 그 칭찬을 받았죠. 감사합니다. 사실 저하고 우리 며느리하고 좀 취향이 다른데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 달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잘 맞춰서 살아가면 되는 거니까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면서 흘끗 제 쪽을 살펴보았어요. 노골적으로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듯한 눈치라서 엄마는 조금 당황한 것 같았죠. 아무리 비위를 맞춰도 저 꼴이라니 진짜 짜증이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여태까지 제가 얼마나 시어머니 비위를 맞추느라 고생했는진 아무도 모를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와 저희 집이 마음에 안 든다는 분위기를 팍팍 풍기면서 말했어요. 아유, 정말. 사실 혼수도 같이 사러 나갔는데 제가 골라주는 걸 며느리가 좀 싫어하더라고요. 아주 실용적인 아이라서 그런가 봐요. 저는 좀 취향에 맞는 우아하고 예쁜 걸 골라주고 싶었는데요. 그 우아하고 예쁜 거가 제가 고른 것보다 절반 이상 비싸지만 않았어도 샀을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돈에 대한 개념이 없지 싶어서 저는 진짜 의아하더라고요. 저 나이까지 어찌 저러고 살았나 싶어서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자 시어머니는 시시콜콜 그동안 저와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하시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희 엄마 입장에서는 아무리 봐도 내 딸이 잘한 것 같은데 싶을 법한 이야기들 뿐이었죠. 저희 엄마도 당연히 저와 비슷해서 돈을 쓸데없이 쓰는 걸 참 싫어하는 분이었거든요.
그걸 취향이 고상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후려치고 있으니 저희 엄마 표정도 점점 더 이상해져 갔어요. 하여튼 저희 아들이 결혼식장도 좋은 곳을 잡자고 했는데 호텔 예식장이 너무 비싸다고 며느리가 싫다고 했더더군요. 일생에 한 번 하는 결혼인데 그 정도도 못 쓰는지 원. 시어머니는 웃는 얼굴로 저를 노려보셨어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상견례가 제대로 진행될지도 의문이었어요. 하지만 사부인, 한 번 하고 마는 결혼식이니 아껴서 하고 싶을 수도 있죠. 안 그런가요? 저희 엄마는 듣다 못 견뎌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누가 봐도 우리 형편의 호텔 예식장은 너무 사치였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저희 엄마도 저와 비슷한 사람이라는 걸 눈치챘는지 고개를 돌리고서는 작게 중얼거리는 거였어요. 거지 같은 집구석. 뭐라고 더 투덜거리긴 했는데 고개를 돌리고 작게 말하긴 했지만 저하고 엄마가 똑똑히 들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대놓고 면전에서 욕을 해버리니까 저희가 뭐라고 반응을 못하겠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입을 떡 벌리고 시어머니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마치 자기가 조금 전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것처럼 상큼하게 웃으면서 저희를 쳐다봤어요. 마치 왜? 하는 듯한 얼굴이었죠. 그때 아버지와 할머니가 도착하셨는지 예약한 룸 바깥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룸 문이 열리면서 아버지와 할머니가 들어오셨죠. 아, 오셨어요? 저는 이 이상한 분위기에서 구해줄 사람들이 왔다 싶어서 반갑게 일어났는데 할머니가 저의 얼굴은 보시지도 않고 시어머니 쪽을 향해서 삿대질을 냅다 하시는 거예요. 말자 이년아! 내 돈 5억 당장 갚아! 어? 순간 시어머니는 너무나 당황해서 할머니를 보다가 입을 쩍 벌렸어요. 어머나! 어머나 같은 소리 하네? 이 사기꾼년! 너 내 돈 가지고 어디다 써버렸어? 이년아! 너 경찰서에 가려니 지금 내 손녀딸한테 네가! 할머니는 부들부들 떨면서 노해서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셨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뒤로 벌벌 떨면서 물러섰지만 갈 곳이 없었죠. 어떡해 여기. 네가 구박하던 며느리감이 내 손녀딸이다 이년아. 너 그때 동네 돈 다 헤쳐먹고 달아난 주제 어디서 이런 짓을 해? 그리고 그 순간 시어머니는 급하게 지갑과 옷을 챙겨들더니 남자친구를 끌고 도망 나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잡으려 했지만 정말 무슨 단거리 달리기 선수처럼 빠르더라고요. 하지만 아빠가 그 중간을 막아섰고 남자친구와 아빠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남자친구가 막는 사이에 시어머니가 빠져나갔고 곧 뒤따라서 남자친구도 도망가 버렸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멍하니 두 사람이 사라진 문 쪽을 바라보았어요. 이쪽이 시끄러우니까 점원들도 다들 웅성거리면서 저희 룸 쪽을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어차피 이 결혼을 파혼할까 말까 고민 중이었기에 그리 속상하진 않았어요. 다만 저희 엄마는 거의 기절 직전이신 것 같더라고요. 이왕 망가진 상견례 자리 우리끼리라도 밥 먹자 싶어서 일단 문을 닫고 할머니와 아빠한테 앉으시라고 했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들은 그대로다. 저것이 옛날에 우리 고향에서 돈을 죄다 헤쳐먹고 달아난 년이야. 아니, 진짜로?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멀쩡하게 부유하게 살던 중년 부인이었는데 과거의 사기꾼이었다뇨. 그래, 내가 그 명함 계속 보면서 고민했다. 미용실 할망구도 분명히 그년하고 얼굴이 비슷하다고 했어. 그 미용실 할망구도 그년한테 당했거든. 그런데 도대체 얼굴에 분칠을 얼마나 한 건지 알아볼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할머니가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셨단다. 아빠가 대신 설명해 주셨어요. 할머니는 분에 못 이기신 듯 물컵을 들어서 꿀꺽 마시셨죠. 그래.
그래서 그 뷰티샵인지 뭔지 거기 검색해달라 하고 이름은 다른데 본판이 남아있을까 해서 이것저것 네 아빠한테 알아보라고 했다. 피부관리실 이름 걸고 영업하러 다녀서 그런지 얼굴 사진이 여기저기 남아있는데 그거 보니까 알겠더라. 아무리 뜯어고쳐도 그년이 그년이지. 할머니는 거침없이 말씀하시면서 욕을 퍼부으셨어요. 아빠는 한숨을 쉬고 고개를 저으셨죠. 지금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분명히 법적인 처벌은 어렵겠지만 저런 인간이 있다는 걸 알릴 필요는 있어. 대놓고 하면 우리한테 도리어 뒤집어 씌울 테니 나중에 인터넷 카페에 아름아름 알려야 할 것 같아. 그 뷰티샵 사장이 이상한 인간이라고. 머리가 너무 띵해서 눈앞이 핑 돌더군요. 저는 테이블에 기대서 머리를 짚었는데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껴안아 주셨어요. 진짜 정말 이상한 사람하고 결혼할 뻔했구나. 내 시어머니가 사기꾼이 될 뻔했어, 엄마. 와, 진짜 그대로 결혼 진행했으면 대체 무슨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정말 이렇게 극적으로 파토나게 된 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감사해요, 할머니. 할머니가 손녀 살렸다. 내 그년을 아주 조져버렸어야 하는데. 할머니는 연신 안타깝다는 듯 말씀하셨어요. 너무 허탈하니까 웃음이 터져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날 가족들하고 그 상견례장에서 신나게 밥만 먹고 나왔어요. 그 이후로는 남자친구도 시어머니도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결혼식장마저도 전부 제 이름으로 예약해두어서 취소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죠. 그나마 집 마련을 안 해서 천만다행이었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들으셨다면 좋겠어요.